마칭 나 네. 겸손은 다스베이다 31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공연을 마친 날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날다, 범 내려온다, 이날치가 있었단 말이야. 이날치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냐? 그렇죠. 예. 네. 실력은 안 모자랐지. 그런데 제가 공연을 보고 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범 내려온다. 네네. 요게 머리에 확 박히는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문구거든요. 네. 그런 게 필요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캐치한 가사. 네. 또 하나는 그 시대에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날치 지금 잊혀졌잖아. 잘 나갈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 문화가 융성할 시기였어요. 국뽕이 막 차오르는 시기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3년이 너무 길다. 암흑기야. 이 시대상에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때는 범 내려온다. 막 네. 신나고 즐겁잖아요. 지금은 검 내려온다. 검 내려온다. 특검이 내려온다 이거지.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대기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맞는 율동이 있어야 돼요. 이날치도 그 율동이 끝내줬거든요. 그 세 가지가 빵 터지면 이제 어차피 이날치 잊혀졌잖아.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력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터지는 건데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특히 네. 검 내려온다. 검 내려온다. 네.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그러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 내려온다. 네. 자, 그러면 몇 달? 2달 안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달? 네. 저희 단독 공연 끝나고 예. 바로 지금 너무 바빠요 저희가.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단독 공연 언제예요? 저희가 6월 5일에 그 홍대에 있는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티켓이 오케이. 조금 남았어요. 저희가 아직 못 떴는데 저희 정말 뜨고 싶거든요. 그래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5일날 공연 끝나고 네. 합숙훈련 들어가가지고 7월 초에는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다 같이 합숙하면서 뉴스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시대에 맞게 저희가 하게 되기 뉴스도 때문에. 보고 특히 용산의 이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진들이 쫙 아, 네. 네, 사진들을 보면 영감이 막 떠오를 거예요. 원래 이제 아티스트들은 이제 미술관 이런 데 가서 영감을 얻는데 그 대통령실 사진을 보면서 지금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약해지면 안 돼요, 형. 약해지면 안 돼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왜 그런 거야? 저희가 포인트를 잘못 집었던 것 같아요. 어제 회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음악적으로 연습을 더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거 잘못된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잘못된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거였네요. 저희가 그렇지. 실력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고. 실력은 충분해. 네네. 맨날 안에서 연습만 하면 누가 알아줘? 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연습을 해야 된다. 다 잘못된 생각이야. 책을 누가 읽으려고 사? 얼쑤. 이 터져 나온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시대하고 맞물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돌아가 주세요 이제. 네. 그러면 저희가 나온 김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 243명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너무 창피해가지고. 안 돼! 이거 지워주시고. 예. 지금 구독자가 243명이에요? 별로 안 됩니다. 저희가. 별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니야. 243명이면
자기들하고 가족들. 예, 예, 맞아요. 사전에 8천. 지인들, 지인들. 네. 자, 이거 빵 터지면 이거 100만 갑니다. 아, 제발, 제발. 구독만 예. 눌러주세요. 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연습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감을 쫓아다니며 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영감을 찾으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영감을 찾으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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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항목 중에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모셨는데 검사 출신이자 해병대 출신으로 지금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변호인단 김규현 변호사. 보니까 검사, 변호사 정체성보다 해병대 정체성이 더 강한 것 같아. 아니, 왔는데, 여기 일하시는 해병대 출신이 있더라고요. 바로 보고 선물을 주더라고. 해병대 셉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 다 묻혀. 혹시 검사 시절에 이 다스베이다 본 적 있습니까? 많이는 못 봤어요. 보긴 봤어요? 총수님이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그냥. 이 나쁜 새끼 잡아들여야 되는데. 자, 여론사 개헌이 이러하고 여론조사 꽃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 가장 큰 폭락이 있었어요. 민주당 지지율에. 전화면접 7.2, ARS 8.9. 이거 우리가 조사한 일이라 일주일 사이 가장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때도 이 수준 아니었어요. 그때도 탈당 5천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2만 명이래잖아. 대기자가 그만큼이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이럴 줄 알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후폭풍이 커질 거다. 잘 판단해라. 어디서? 저 유튜브에서. 근데 의원들 상당수는 이 사항을 이해를 잘 못해요.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박구영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한 포인트는 짚어주고 싶은데 언론들이 보면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해서 뭐 탈당하고 뭐 이렇다. 소수가 움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탈당뿐만 아니라 지금 지지율이 8%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강성 소수 사람으로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걔들은 모질한 애들이에요. 그래도 여론조사 꽃을 요즘에 써주더라고. 그러니까 수치가 나와서. 자, 그건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20% 박스권에 전화면접에 묶여 있어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뭘 물어봤냐면 라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저자세 아니냐? 예,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건 전화면접에서 약간 주저하거든요. 그래서 ARS를 보면 65.6%가 일본의 저자세다. 국민의힘도 절반 가까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자세에서 기분이 나쁜데 하지만 국익은 챙겨오잖아.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봤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65%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는 최근 법무부와 서울지검장 등 대검 지휘부 6인을 교체했다. 인사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안도 대통령 부인하고 연결되잖아요. 부정이 60% 이상이에요. 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거 대통령 부인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어보면 맞을 거야. 대통령 부인이 들어가면 부정이 무조건 60% 이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에게 검사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전례가 없는 인사잖아요. 그렇죠. 전주지검장이 갑자기 올라와서 서울중앙지검장 하고 막 수사 중인데 1차장, 2차장 다 날려버리고 막 통째로 인사철도 아닌데. 검사들은 그 인사는 항상 메시지다. 어. 그리고 인사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 이거 어떤 메시지일까? 어. 말로는 뭐 맨날 법무부에서 이사할 때 이번 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들을 뭐 적재적소에 배치하 이렇게 하지만 예. 다 알잖아요. 검사들도 너무나 잘 알죠, 이게. 그- 아, 누가 중앙지검장 됐네? 아, 그거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뭐라고 읽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하고 대통령실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 계속 보도가 되어 왔었고, 대통령 부인 소환해야 된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때 즈음에 이제 중앙지검 쪽에서 이렇게 법무부 통해서 대통령실에 소환은 한번 하고 그래도 끝내야 소환을 된다. 한번 하자.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사건이 2년 동안이나 끌었잖아요. 예. 대통령 되자마자 반부패 이부에 그 사람들 윤사단들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 가지고 와봐 해서 사건 받겠죠. 그 다음에 불기소하자, 빨리 종결하자 이렇게 봤더니 기록을 보니까 뜨아 하는 거예요. 으아 이거 최소한 이거 그대로 불기소했다가는 이거 나중에 우리 다 망한다. 왜냐하면 그건 젊은 검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한 20년 동안 더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이대로- 너 그때 그거 털어준 검사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는 불기소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인데 이대로는 못합니다라고 밑에서 올라왔을 거고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고민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러면 중재안으로 일단 소환조사를 한번 합시다. 소환조사 한번 해서 부인 진술이든 이렇게 좀 진술을 잘 교묘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내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해볼 테니까 일단 한 번만 나오십시오. 저희 믿고 예.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아마 했을 걸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아? 그런 쪽에 일을 한 것 같아. 관둔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총순이 유튜브 많이 봤다 그러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야 이 자식들아.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워낙에 성역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마 니를 그 자리에 앉힌 이유를 모르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점화됐던 것 진짜 같고. 그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막, 야, 니를 그 자리에 앉힌 이유를 몰라 이 새끼야. 그 안에 뭐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있어. 이게 제가- 하여튼 그런 식의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렇죠. 이제 총선 끝나자마자 싹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들은 아 대통령 부인을 건들면 죽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메시지를. 없죠. 밑에 검사들이 총선 이번에 민주당이 이길 것 같은데 우리 잘못하면 특검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있었죠. 김건희 특검이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검사들이 많이 신경 쓰는 그러니까 검사들도. 자기들이 적당히 덮어버린 것을 특검이 찾아내서 그 책임이 나가게 돌아올까봐 예. 일선의 검사들은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대선 이전에 그 도이치 수사를 했던 팀은 예.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예. 뭔가를 많이 그러니까 밝혀놨어요.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서 그거 뭐 정권의 의중 이런 거보다 그냥 나는 정치 몰라. 그냥 나는 그냥 하는 거야. 누가 사건이 됐든 있으니까 간에. 난 수사했어. 예, 그러다가 이제 대선 전국이 시작되면서 수사가 멈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거죠. 외국으로 보냈잖아요. 외국으로도 보내고 막 지방으로도 보내고 근데 막.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 사람들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특검에서 불러다 쓸 것이다. 불러다 쓴 1순위거든요. 예, 자기는 불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정권이 뭐 4년, 5년씩이나 남은 상황에서 자기는 특검에 끌려가면은 갔다 오는 순간 자기 검찰 커리어는 망하는 거지. 예,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있었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바뀌고 있겠죠. 그래도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게 좀 깝깝한데. 그러면은 이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검찰은 조직이 우선이라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도 시한이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이 뒤통수 칠 준비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이번엔 특수 상황인 게 검찰 조직을 너무 잘하는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너무 선수가 지금 자기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검찰이건 어디건 간에 내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렇지. 예, 내가 사는 게 우선이니까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 정권에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근데 상대가 너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는 거겠죠. 현 검찰총장이 대통령 뒤통수를 때릴 만한 배포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무원 스타일.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한동훈 검사 시절 다른 후배가 많았어요? 저는 사실 그분하고는 너무 멀어서 내밀한 것까진 모르지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패거리 지어갖고 몰려다니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이렇게. 예. 뒤에서 몰래? 몰래. 예. 자, 질문 또 나올 대목이 있어요. 최상병 특검 거부하면 탄핵 요건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ARS에서 62%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굉장히 강한 의사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우리 김 변호사님.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변호사님도 이거 특검으로 꼭 가야 된다고 검사 출신인데 주장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 탄핵 사안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1, 2, 3, 4로 정리해 주세요. 네. 탄핵 사안이 되죠. 거부권은 그러라고 쓴 권한이 아니잖아요. 자기 수사를 막으려고 쓴 거잖아요. 그렇지. 직권남용이잖아요. 일단. 직권남용이지. 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가 탄핵 사유란 말입니다. 일단 법률 위반 1, 그리고 청렴 의무, 이해충돌 의무 위반, 그리고 그 공직자의 어떤 성실 의무 위반. 이렇게 4개를 일단 위반한 거죠. 1, 2, 3, 4 팍 나와버렸어. 1, 2, 3, 4.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된다. 탄핵 인용 사유가 되려면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되는데 이건 중대하냐? 중대하죠.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잖아요. 자기를 향하는 수사를 막는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탄핵이 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일 뿐이다, 이건.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외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의 출처가 박정훈 대령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랬죠. 네. 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화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들었다. 그렇죠. 라고 네. 본인이 주장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망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하는 또 다른 간부가 이분도 이제 박정훈 대령이랑 비슷한 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수처에 가서 사실 그 말 나도 들었어요. 이야.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자신이 있었구나. 네, 그렇죠. 같은 자리에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둘이 아닐 거예요. 박정훈 대령한테 따로 불러서도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회의 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회의에는 또 누가 있었겠죠. 네. 그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이 될지 몰랐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화날 때 어떻게 해.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할 줄 몰랐겠지. 그것도 그렇고 이 사안이 탄핵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그런 생각도 안 했겠지. 우리 통수권자가 화냈단다야.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 정도로 인식했겠지. 그 당시 황당한 상황이었잖아요. 국방부 장관 결재 다 끝나서 오케이 이첩하자. 내일 브리핑 하자 하고 언론 브리핑 하려고 국방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브리핑 30분 전인가 1시간 전에 갑자기 다 취소해 하지마. 이렇게 돼서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병대 사령관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사령관님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VIP가 경로했다. 대통령이 빡쳤대. 그런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 네, 이렇게 되니까 이첩보류 지시의 목적이 사단장 빼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대로 말 들으면은 직권남용인데. 그렇지. 불법 명령이니까. 불법 명령. 근데 이걸 안 따랐다가는 우리 다 박살난다. 해병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해병대 사령관이랑 박정훈 대령이랑 이런 사람들이 논의를 이틀간 한 겁니다. 이틀간이나. 이틀간 했는데
이 경찰 이첩 시한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정대로 박정훈 대령은 이첩을 해버린 거고. 그냥 원칙대로 합시다. 네, 그랬더니 그날 갑자기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와서 막 이제 막 압수수색하고 사령관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원래 버티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 첫 조사 때는 나는 국방부 장관한테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지만 나는 박정훈 대령한테 그걸 지시하지 않았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2차 조사 때 내가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했어. 이렇게 바꾸거든요. 왜 바꿨겠어요? 내가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 안 했으면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가 항명수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그때는 반역을 꿈꾼 사람처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명수괴 얼마나 무서워. 항명수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이 BIP 경로를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 했다고 하면 그럼 이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은 대통령 근처에 있는 사람이겠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렇겠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대통령이 격려했냐 안 했냐고 물어볼 것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요 진술까지 확보를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김계한을 지금 압박해서 소환 조사 때 계속 물었는데 여전히 지금 묵비권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질신문도 피하고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과. 그러니까 나는 그 양반이 피했다는 자체가 뻔뻔한 사람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뻔뻔한 사람이면 대놓고 거짓말. 1사단장은 지금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거기가 이제 뭐 최강 빌런이고. 자, 그래서 이 사안은 네가 감옥 갈래? 사실대로 말할래? 이런 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원준 총수가 연말까지 휴가를 못 갈 것 같다. 지금 사태가 진상치 않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올 수 있었던 게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리고 왜 특검이 필요하냐? 다시 1, 2, 3, 4로 정리해 주세요. 빨리 특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통공안이에요. 신속, 통합, 공정, 안보. 네, 신속. 공수처 기소권 없죠. 수사 언제 끝날지 모르죠. 공수처 검사 3명입니다. 몇 달 더 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이 사건이? 기소권이 없다니까요. 그럼 검찰로 가요. 중앙지검으로 가요. 대통령 오른팔이 지금 지검장으로 앉아있는. 저는 이번 인사 메시지는 김건희 잘 막아라 라는 것도 있지만 중앙지검에 최혜병 사건 간다. 그것도 잘 막아라. 이런 인사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검을 하면은 3개월 수사기간에 기소까지 끝나니까 3개월 만에 게임 끝입니다. 신속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이 통합. 군인들 많잖아요, 수사 대상자가. 그 사람들은 군사법원으로 가야 되고, 그럼 사건 쪼개지고 유야무야 돼요. 특검은 군인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한 번에. 공정성. 지금 검찰 수사 믿을 수가 없잖아요. 특검만 공정하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해병대를 지휘하고 있으면 지금 전쟁이 나버리면 해병대 못 싸웁니다. 네, 이 사람들 빨리 몰아내고 새로운 정의로운 장군들로 바꿔줘야죠.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신속, 통합, 공정, 안보. 공부 잘했나 봐. 1, 2, 3, 4 정리를 잘하시네. 이 사건 얘기할 때는 우리 김 변호사님을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고, 예. 앞으로 다스베이다 쭉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국민대회가 또 있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거 진짜 중요한데. 예, 다음 주 화요일 28일에 이제 재표결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이번 주 토요일밖에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국민들의 힘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죠. 재표결에 힘을 싣기 위해서. 네.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야당들, 시민사회, 저희 해병대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합니다. 모두 힘을 모으기로 한 거니까 다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쉽지 않아요. 활동 자체가. 그래서 후원금 다스베이다 보낼 거 조금 미루시고. 박시영 TV를 주여요.
이 포스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까지 빨갛게 해야 돼요? 저희 60년 동안 이 빨간색을 써왔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은 해군 색깔이어가지고. 너무 빨개. 아이, 이날 집회에는 해병대 그 예비역들이 이 티셔츠 입고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많은 그래갖고 분들이. 뭐 누구나 아니, 할 수 안 그래도 있고 그런- 하니까. 빨간 거 입고 나오더라고 해병대에서. 예, 그리고 사실 이거 저 쿠팡에서 팔아요. 10,000원. 예. 아니, 그리고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지금 9개월째 생업을 내팽개치고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분은 예, 국민의힘 당원이야 심지어는. 맞아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광화문에서 만나서 자기는 국민의힘 당원이래. 왜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아, 형 해병대가 우선이지. 해병대는 무슨 나라 같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3사 유가족 협의회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태원 참사 후에 특별법 국회 통과시켜달라고 광화문에서 한 1년 4개월째 분향소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일주기 추모제 때 다스베이다에 때 한 번 나왔었죠. 네. 그때 변상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가 그때 3천만 원인가 모아서 네. 1차로 냈죠. 네. 네. 부과되면 낼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걸 어떻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뵌 이유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연대주고 지지해 주신 덕분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네, 시작. 근데 저희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 정부의 무능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밝혀내야 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차전을 준비를 하고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정권의 치부란 말이죠. 장관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160명이 죽었는데 마약 단속해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다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못 막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데 수사는 그걸로 가지 않았죠. 한 발짝도.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했던 사람이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거든. 네. 수사가 그걸로 갈 리가 있나? 이걸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하려면 방해하겠죠.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해요. 특히나 마수대 병력이 50명 가까이가 있었어요. 질서 유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마약 수사대가 대거 투입됐잖아요. 네. 네. 저희가 그거를 밝혀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느냐니까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과제들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상금 부과됐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좀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충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일단 이런 방구도 없이 사실상 감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부과할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시가 부과해버렸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내야 하는 돈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위원장님 운영기금도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 그전에는 분향소 철거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오히려 미적거려요, 서울시에서. 막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원래는 적극적으로 자꾸 하지 않고. 어디 내줄 테니까 떠나라고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는 예, 그거 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미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겠지. 하루하루가 이제 계속 변상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전에는 딴 데로 가시죠. 여기는 비우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가겠다고 하는데 딴 데로 갈 공간을 안 내줘가지고 변상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렇죠. 변상금 계속 쌓이라고 하는가 보다. 예. 변상금은 도저히 부과된 부분들에서 내지를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예. 여러 가지로 참 힘이 이게 듭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단장님? 지금 한 1억 7천 정도 남아있는 1억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일? 예. 이거 못 내서 요청을 활동 못하게 했었는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네, 뭐. 목걸이를 전에 또.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예. 이 돈 계속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빨리 털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 네. 여기서 모금하고 있습니까? 네네. 네. 10,000원 이상 이게 제 입금이 되면 자동 가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하, 시민추진위원이 되는 방식으로 모금이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10,000원을 내면 기업공간 새 출발을 위한 시민추진위원이 되는 거네. 10,000원 이상. 예. 10,000원 예. 이상. 네네. 10,000원 이상. 왜냐면 지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내가 꼭 위원이 되어야 하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돈을 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네네. 여기서 빨리 나오셔야 되겠네, 이제는. 네. 거리의 투쟁이 아니고 전략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뭐 이 공간을 줄 테니 여기로 와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없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도대체 법 통과되기 전과 통과가 이렇게 그 태도가 바뀌는 목적이 같으니까요. 네. 이 진상조사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저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싸울 수 있게 다시 한번 힘을 좀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에 묶어 들려고 하는 거죠. 돈을 계속 쌓아가면서. 여기 10,000원 이상 내시면 새 출발을 위한 시민추진위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 위원한테 특별히 뭘 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 방식으로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배우 김규리!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자, 왜 모셨느냐? 우리 배우 김유리 씨가 7번째 전시를 하는데, 제목이 로스트 팽스. 로스트 팽. 작가로 활동을 시작을 했었을 때 2021년이죠. 그때 사실 배우로서의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고 배우로서 막막하기도 하고 앞길이 안 보였어요. 제 작업실에 그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보고 하고 싶은 거 하자. 여기에 나와서 그 그림을 그림 팔기 시작했지. 전시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울컥하네. 그때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뭐 같이 울컥을 해주는데 말좀 혼자 멀리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게요. 그때 생각을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전시를 어떡하지? 처음에 배우에서 화가로 도전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 막막하고 서름도 있고 화가를 인정 안 해주니까. 네. 근데 지금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눈물이 난 이유는 뭐냐면 그림을 전시도 하기 전인데 그림을 실물을 본 것도 아닌데 다 사주셨어요. 그때 다스베이다를 보시는 그랬지.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전시를 하기도 전에 솔드아웃이 됐고 사실 그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거였어? 그거였어요. 인사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맞아,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7번이나 왔어요, 그 7번이나 사이에. 왔어요. 예. 박수. 그리고 지금은 제법 화가로 대접을 받아요, 제법. 그림 가격도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이제. 7번째 전시회인데 이 제목이 왜 로스트 팽스. 잊어버린 송곳니야? 육식을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게 송곳니잖아요. 근데 왜 잃어버렸을까?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육식동물이 안 사냐? 그렇죠.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 벌써, 뭐냐면, 우리 땅에서 살았던 동물인데,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멸종을 한 동물이 있어요. 그렇지. 늑대, 표범, 범.
물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제가 맹수들을 그려내고 그러니까, 왜 있는 게 그리냐고. 있는데, 용산에 어디 제 안에 약간 그런 야수성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길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오케이, 같아요. 알았어. 다 근데 알았어. 근데 7번째 전시회는 펀딩을 텀블벅에서 한다. 근데 전시회를 한번 했지 텀블벅을 하는 거야? 일단 그림은 내가 쭉 봤어. 훌륭해. 저 호랭이 저거. 늑대 그림도 아주 훌륭하고, 이 텀블벅을 하는 이유는 봉사활동을 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 얘기에 앞서서 앞서서? 이번에 전시의 메인은 늑대예요. 작년 중반부터 소통과 연대라는 거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용산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래요. 소통이 안 돼? 아, 자꾸 글로 가. 뭐냐면 제가 어느새 늑대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무리를 지어서 네. 늑대가 무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함께할 때 진정한 그 늑대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어떻게 촛불 집회 하고 싶어? 아니 그러지 마. 왜 그래요? 그리고 늑대는 무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한 마리가 만약에 낙오되면 절대 혼자 놔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요. 네, 그리고 다 같이 달려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해 내오죠. 그래서 늑대 무리를 우리 사이 곳곳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곳곳에 우리의 무리를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탄핵을 하자? 뭐 어디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얘기부터 내가 할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쭉 하다가 고문이 윤도현 씨더라고. 네. 네.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네. 그런 활동을 쭉 해왔는데 봉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봉사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아예. 해우원? 해우원은 제 호예요. 호도 있어? 네, 그럼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해우원 예술봉사단을 만들었는데 봉사활동 하려고 하니까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펀딩에 참여해주면 한정판으로 탁상 액자 500개는 88,000원이고 스틸 액자 100개 는 66만 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단을 출범시켜서 벌써 한 번은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날 바로 다음 날이 5월 6일 날. 뭘 했습니까? 스틸 벽화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저는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전 2013년도부터 해외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했던 벽화 작업이 있어요. 언젠가는 꼭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왜? 사회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벽화를 같이 그린다는 게 뭐예요? 벽화 프로젝트라는 게? 이렇게 벽화에다가 처음과 끝은 제가 하는데 시민들이 아이들도 모두가 함께 벽화 작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화가 그 지역의 어떤 시설물로 남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1회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네. 그런 곳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네. 그림을 그려서 네. 공개 장소의 큰 벽에다가 그림을 남기고 네. 대표 문구 같은 건 쓰이나요?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여를 직접 함으로써 그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벽화 작업을 이제 처음에는 해외에서 한번 했다가 이게 대단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올해다. 더 이상 놓치면 안 되겠다. 3년은 너무 기니까 같이 그림을 그렸을 때 나눴던 교감이 있는데 그게 굉장하더라. 그리고 그 그림도 남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이걸 하고 나중에 이게 커지면 해외 나가서도 이걸 할 것이고 그러자면 이제 그 페인트도 사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 텀블벅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좀 특이하죠. 5월 6일 날 그때
벽화를 그릴 때 새꿈학교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고려인이에요. 러시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벽화 그 공간이 좁아서 제 티셔츠에다가 아이들의 손으로 못된 놈들. 그러고서 저는 좀 감동했던 게 저를 꼭 안아주고 그 감정을 교류를 하는데 그때 오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도 그 벽화작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탁상 액자를 사면 내가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권한이 주어지는 거야? 붓 한 번이라도 그을 수 있어?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돈을 내라 어른들은. 66만 원짜리 사면 붓 3번. 그건 어때요? 뭐? 이 여기? 지금 벽이. 아니 건들지 마. 난 이게 좋아. 아니야. 난 좋아 이게. 어른들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덤으로 하자고. 아이들도 참여하고. 아이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아이 없는 사람은 이 씨발. 어른도 외로워. 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벽에. 굉장히 큰 벽이 어디에 있을까요? 폐교일 수도 있고 그 동네. 너무 좋아요. 너무 폐교일 좋아요. 수도 있고 네. 흉물이잖아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죽어있는 거죠. 김규리 씨가 참여하고 또 일반인들도 참여해가지고 네. 대중예술로 만드는 거지. 그런 프로젝트 있으면 좋겠어. 네. 다 같이 네, 우리 동네 큰 그거예요. 벽을 같이 꾸며요. 네, 그거예요. 봉사 그러면은 불우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같잖아. 그럼 어떡하지? 이름을 해원 예술봉사단 이렇게 정했는데. 이름은 그냥 놔두고 그렇지. 프로젝트의 이름을 폭을 넓혀주세요. 폭을 네. 프로젝트의 성격도 불우한 어린 아이들을 돕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빈벽을 같이 채웁시다. 네.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비용이 필요하겠죠. 네. 페인트 붙이하게 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해봅시다. 이게 시민 프로젝트지. 빈 벽만 보면 이게 생각나게. 저기도 칠해야 되겠다. 네. 성공적인 소셜 프로젝트가 되려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네. 참여하고 싶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벽화 네. 같은 거를 다음 시간에 들고 와봐줘요. 그렇게 생긴 성공적인 우리나라 꼭 아니어도 돼요? 벽화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들고 와서 이런 거 같이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걸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펀딩이 필요하다고 다시 설득해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연상이 될 거 아니야. 네, 한번. 우리 동네에 쭉 긴 흉악스러운 시멘트 벽이 있는데 그걸 다 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김규리 씨한테 연락하는 거지. 이 벽을 같이 합시다. 예술 봉사단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 지금. 네. 좀 더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나옵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거 하지 마. 나 어디 가서 애교부리 여기서라도. 그럼 하지 마 그거.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요. 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이제 들어가세요.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구영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자, 월말 김어준에서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구영 교수. 왜 모셨냐면 국회의장 사퇴. 우리 박구영 교수가 총선 전에 월말에서 예견했던 겁니다. 진짜야.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예견한 게 아니고 민주당 경선 한창 있을 때 경선에서 이긴 사람들 자기가 왜 경선에서 이긴 줄 모르더라. 민주당 지지층 당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그 시대 정신이 뭔지 당선자들 나아가서
정당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 사태 벌어지고 나서 박부영 불러야 되겠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정도가 어떤 변곡점 같은 것이 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국회의장 사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지금부터 이 사태를 예견한 박규영 교수가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딱 2달 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내가 맞장구 쳤잖아. 맞장구 쳤지. 나도 알아들었어, 그때. 그렇지. 근데 딱 벌어졌어요, 그게. 정확하게 거기 딱 맞는 이야기야, 이게. 맞아요. 사실은 최근에도 제가 국회의원 몇 분 모인 자리에 와서 이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저한테 박수 치면서 고맙다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그분들한테 박국영 교수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참, 월말을 안 넣는 분들은 우리 둘이 대화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익숙해요? 네, 익숙하다네. 오늘은 강연식으로 한번 해봐요. 오케이. 네. 자, 내가 보내준 화면 좀 띄워봐요. 뜨거운 사랑에 찬문을 끼얹은 의원분들에게 철학자가 보내는 편지. 이야.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함께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우리가 사회를 변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같은 고향에 사니까,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우리 하는 거 말고요. 같이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우리가 가장 강력한 사회 변동의 에너지라고 알버트 까뮈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철학자이자 문학자죠. 각각의 나들이 저항하면서 형성된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가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함께 저항하지 않은 구경한 사람들이 지금 찬물을 껴안고 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할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도 됩니까? 넘겨요. 네. 오늘 담론의 대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정치 역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으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문자를 자기 말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된 주권국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거대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이 조그마한 국가가 이 오랫동안 버텨오면서 이 정도를 이룩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 현상은 앞서서 경험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당비를 내는 당원이 이토록 많았던 역사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인구 비례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네. 놀랍게 그렇습니다. 이 현상을 서양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이론만 가지고 우리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제가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해보자. 오늘 어준 씨가 나를 부를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가 해도 되는데. 그렇지. 충분하잖아. 사실은 본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경공에서 정청래 둘이 얘기하면 충분해요. 다 나한테 배웠더라고. 사용한 언어가 내가 일찍이 다 깔아놓은 것들이야. 나를 왜 불러요? 누가 잘할 수 있냐가 아니에요. 국회의장 누가 잘할 수 있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시민적 관점으로 본 야당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당원이 고통을 견디면서 지켜온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첫 번째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고통을 주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죠. 그렇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수없이 많은 배신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지켜온 사람과 지켜진 사람은
한 몸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걸 단순히 옆에서 관람해 온 사람들 뭐에 빠질 수 있죠? 관음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관음증에 빠지는 건 그래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러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찬물을 끼얹죠. 이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없잖아, 그게. 자기한테 그게 없어요. 만들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나 이렇게 말을 잘하겠어요? 증세가 안 좋아요. 월말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많이 혼나겠어요. 그러니까 어준 씨가 나를 오늘 부른 이유가 왜 민주당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했는가와 똑같다. 다 할 수 있어요. 우원식 의원만 잘하겠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가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를 원하냐 이거죠. 함께 고통을 견뎌왔기 때문이에요. 함께.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이 이념적 대중정당이었는데 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는 말 해서 약간 좀 지식이 부족한 얘기다. 오래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해방 이후에 양반들, 신흥 부르주아들, 지식인 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합된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총 두 분 대통령이 총재를 하던 시절에는 간부정당이에요. 이념적 대중정당을 두 분 다 지향하긴 했지만 유계적 질서가 명확한 간부정당이에요. 총재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따르는 거예요. 이때 당원이란 뭐 하는 거예요? 동원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저 같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비겁하지. 비겁한 태도거든요. 그치. 사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초지에 다가갈 수가 없네. 여기는 없어요. 내가 막상 만날 수 있는 여인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대신 내가 비판적 지지 관점으로 결혼할게. 비판적 연애하자는 거지. 비판적 결혼할게.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이 뭐예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줬잖니. 그렇지. 그렇게 김대중 이끌어왔던 민주당의 오랜 지식인 계층들, 운동권들이 그런 데 습성화되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책을 써서 정식으로 사과도 했어요. 제가 책 속에 아무도 모르게. 이거는 기지라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비판 이론 전문가인데요. 제 전공이 그 비판적 지지는 냉정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것이라고 제가 했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돼요. 이념적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내세운 정당은 공당이에요. 또는 진보당, 또는 정의당, 또는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었던 이러저런 많은 과정들이 다 이념적 대중정당을 추구한 것이고 그것이 유럽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대중정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당원이 주인이면 당의 간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대중적 이념정당의 핵심이에요. 대한민국은 해방 이래로 이념적 대중정당에 대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는 일부 정당원들 사이에서 지향성은 있었지만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식이 우리나라에 급물살을 타고 들어와요. 미국은 뭐냐면요, 지역별로 정당이 뿌리가 있지 않아요. 어느 지역은 아예 정당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당원이 아니어도 이 정당에 언제든지 와서 비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원내 정당이라고 하고 이때 중심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또는 정당의 전문가들 있죠. 그분들 중심으로 정당을 움직이는 겁니다. 유럽과 같은 대중정당의 형태를 안 가졌는데 대중정당의 형태로 가게 되면 정당 간 싸움에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결정해야 하고
한쪽에서 그것을 당원들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거든요. 한 번도 이념적 대중정당을 안 해본 우리의 국회 분위기에서는 이게 너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보수당 다 받아들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원내정당화가 추진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보였어요. 그렇죠. 그걸 네. 진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한쪽으로는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지 당원들 사이에 의견이 복잡한 실개천처럼 모세관처럼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김대중, 김영삼 때는 총재가 모든 결정을 다 했잖아요. 제왕적이라는 표현이 그때 등장했었거든요. 총재가 너 하면은 공천되는 거예요. 경선 과정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뛰어넘어가지고 그렇죠. 원내정당화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로 채워진 정당이 이루어지고 당대표하고는 별개로 원내대표가 있어야 되고 원내에서 일들이 왜냐면 예전에는 길거리와 총재의 집에서 모든 사안이 결정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모델이 미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념적 대중정당이 성숙하고 나서 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으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원내 중심 정당으로 왔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정당의 의사결정과 많이 분리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예전에는 김대중 총재가 그 지역에서 그 사람 괜찮아요. 막 추천받고. 그렇죠. 이게 원시적이지만 그런 과정이라도 있었잖아요.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어진 거죠. 전문가 정당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간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잘 보여야 되나? 사태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는. 네.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주권자가 이상한 방식으로 출연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의회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시민이 의사를 표현하면 그리고 표현된 의사가 하나의 뜻으로 모아지면 그걸 대변하는 게 언론과 정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정당도 언론도 시민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대변하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새로운 주권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첫 번째가 노사모. 근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문제도 찾고 문제 해결책도 제시하면 그걸 공유하는 것이 당원이고 시민이었다면 아니에요.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누구죠? 선생님이 내죠. 학생들은 뭐 하죠? 문제를 풀죠. 조선시대 때 주인은 문제를 냅니다. 노예는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문제 풀이 교육만 시키는 것을 노예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낸 문제를 풉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제시합니까? 문제를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으로서 주권자가 되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노사모가 마지막 조직에 가까워요. 노사모 이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나 개딸인가? 제 주변에 보면은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개딸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요. 정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진보 진영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의원들에게 풀어라고 말하는 이 적극적 유권자, 적극적 당원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네 분이 한편이었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면 서로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매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진보 진영의 유권자 또는 진보 진영의 당원들이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매 순간 제시된 문제에 따라서 새롭게 조직되는 문제 해결형 연결망 대중정당이다 또는 관계망 대중정당이다. 민주당이 이미 이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내가 국회의원이야 나를 과시하던 그런 시대가 끝났고 시민들이 문제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뭉쳤다 헤어지는 연결망, 관계형
대중정당을 이미 만들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직 과시적 공론장, 즉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공론장인지 알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일치가 잘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분노는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화를 내도 안 풀리는 거 뭐냐? 자기 안에 인식 구조의 충돌이 일어나면 그래요.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왜 이러냐고. 그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수사밭에 걸리게 된다. 이 사태를 빨리 인식해야 되는데. 이거 수박밭이라고 그려놓은 거야, 이거? 네, 그렇지. 걸린다. 여기에 걸리면 위험하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재명 대표하고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이제 우리도 대표님한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좋아서 힘든 거예요. 정치인은 함께 고통받으면서 공동의 운명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주권자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보다 그들 때문에 위로받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네. 이제 핵심이 나와요. 넘겨봐요. 이제 핵심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시간이라는 핵심은 뭐냐? 우리 대신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심지어 강아지도 끝없이 자기를 표현해요.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자기를 프레젠테이션해요.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프레젠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70대 3%였어요. 국회의장. 한 분을 지지하는 게 70%였다면 다른 한 분을 지지하는 게 3%예요. 이때 70%의 의견과 의지를 전문적인 용어로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권력이라고 해요. 유르겐 하버마스, 한나 아렌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공동으로 느끼는 권력이에요. 자, 73%. 이게 우리의 뜻이에요. 이걸 꺾는 것을 이 세계적인 두 명의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꺾는 건 폭력이에요. 자기들의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 70이나 모았다면 자기들이 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글짓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의 의견을 모았으면 자기들은 그걸 그대로 실현하는 게 책무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원들보다 두 사람을 더 잘 알아. 이분들은 정치 못하게 해야 돼요. 대학에서 진리를 독점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대학에서 진리가 독점적으로 생산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후보 간 정치적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 진심이라면 공개해야죠. 뭔 차이가 있는지. 발언 한 사람 봤어요? 제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단톡방에 가보면 최근에 이 사태와 관해서 발언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알죠. 감각적으로. 아, 이놈이 딴짓했구나. 네. 국회의장 선거구도를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 안 되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국가의전서열 이의를 결정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은 우상호 의원의 신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아주 잘못된 권위주의. 의전서열 2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의전서열 1위는 우리예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너희들은 헌법기관이냐? 그럼 국민,
시민은 헌법 그 자체예요. 당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내 국회의원들에서 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감지한 당대표가 개입하는 게 정상입니까? 개입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개입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런데 그걸 두고 의전설 2위를 당대표 따위가 개입하냐?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그럼 토론해야죠. 이게 얼마나 권위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70% 이상이 지지한 사람하고 3%가 뒤바뀐다는 게 말이 되니? 하니까 이인영 의원이 두 개의 당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면 수만 개의 당심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식인들이,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체질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건 4선, 5선 의원들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만 해도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의원들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계파 중심의 이해관계가 서로 결합했다. 빨리 금방 끝나. 그러면서 추미애를 안 찍어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해가 안 돼. 이것은 마치 이화영 부지사에게 검사가 보고했다고 말만 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 해도 안 가. 이게 악마의 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재명 사당환을 극복하기 좋은 길이라든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든가 우린 정권 재창출이 기계가 아니에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스텝이 모두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열정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됐다. 네? 네, 끝나가요 이제. 자, 그래서 한때는 뉴라이트를 대표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의 정치적 쇠퇴와 양극화의 핵심이 뭐냐? 강력한 엘리트화예요. 정치 엘리트화가 미국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극우들조차도 민주당에서 아직도 엘리트 정당을 간부 정당을 지향하는 대중정당으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의심해라.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그런 정당에 와 있다는 거죠. 제가 광주에서 멀리서 오늘 수업까지 하고 오느라고 좀 말이 세네. 자, 혹시 저 말에 상처받은 분한테 죄송합니다. 예. 월말 김어준에서 그 뿌리를 설명해 줬는데 민주주의란 말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싹을 때 아나키예요. 무정부죠. 무슨 말이냐면요 근본 없는 통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지배체계예요. 엘리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했나요? 아니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은 월말을 들으세요. 월말을 구속하세요. 네, 거기에 오면 정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박고영한테.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민주당의 과거로의 퇴행을 알리는 위험 신호예요. 이때 바로잡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도구라는 것, 우리가 사용할 도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너면서 맺어온 인격적 사랑, 당 대표에서부터 모든 당원들이 함께 고통의 강을 건너오면서 형성된 바로 그것이 당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된다. 참모들은 공학적으로 계산해 주죠. 정치 지도자는 마지막 순간에 뭘 결정해야 돼요?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가장 에로스가 강한 심장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번 총선의 키포인트가 된 게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어준 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동형을 지킨 거.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한 장만 더 넘겨. 또 있어? 정치는 치안이 아니에요. 치안은 뭐예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현 상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말하면 알만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다음 지방선거 때 조국 당에서 후보를 내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단일화하면 대권은 반드시 돌아온다. 정치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해낼 수 있는 두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다음 장이 중요해. 제가 하고 있는 광주 시민자유대학 관심 가져주시고 어주 씨하고 좀 더 즐거운 월말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1강으로 하고 앞으로 자주는 못 모시고요. 말이 너무 많아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박구영 교수 모시고 이 현상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좀 들어보자고요. 사람이 조금 똑똑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캔이 나왔어? 진보가? 캔이 나왔다네요? 오, 탄산수하고 섞었어. 오, 맛보기 이벤트. 캔 6개를 그냥 준대. 2개 하면. 찬스! 2병 할인에 6개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야, 이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신장식 당선자 버리고 이혜민 당선자로 모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셨던가 이거? 지난번에 뭐라고 평가를 해주셨냐면은 지금까지 진버를 마시고 나서 가장 과학적인 분석을 해줬다고. 오늘은 제가 5번째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목이 맛이 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한 모금을 마셨는데 지금 제 목소리 어떠신가요? 자, 오랜만에 거업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가 안 나와? 이번에 캔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저번 주에 받았는데 이게 일하다 보면 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편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당이 떨어져서 탄산음료를 찾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돼지가 되는 거죠. 인슐린이 폭파되면서 막 식욕이 막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진버 한 캔 딱 끼얹어주면 식욕도 날아가고 당도도 채워지고 그리고 수분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250ml에 지금 45kcal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진짜 레몬 한 조각만 딱 띄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알코올 딱 타서 드시면은 네, 바로 그냥 하이볼이 됩니다. 그쪽은 우리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오크향 나는 위스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소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 소주랑 한번 섞어지기를 한번 추천해드려요. 정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잖아요. 잡사봐. 아이고, 잡사봐. 저거 오리지널 2병을 구매하시면 증정으로 드립니다. 장선희님 이거 한번 딱 하시는 거 한번 ASMR. 그만 시켜 이제. 자, 우리 이혜민 당선자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혜민 당선자가 아주 예리하게 아무도 못 잡아낸 음모를 하나 잡아낸 게 있어요. 난 이거 음모라고 부르는데, 자, R&D 예산을 윤 대통령이 한 번에 5조를 깎아서 과학계를 발칵 집어놨잖아요. 그걸로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 예산을 대폭 늘려주겠다 계속 얘기를 해서 자기 깎아놓고 그러면서 최근에 갑자기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한단 말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해라. 대체 왜 이러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 예타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린다. 예산을 늘려주려고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선의에서 일을 할 리가 없잖아. 그 왜 이랬을까? 원래 예타는 세금 쓰는 큰 프로젝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함부로 돈을 쓸 수는 없잖아. 공적인 가치가 있는지 사전에 따져보는 제도인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없애버려라. 스트레인지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이 뭐냐. 어떤 언론도 이 관점에서 보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혜민 당선자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재부가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저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미 다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R&D 예산 관리 권한을 누구한테 줬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네. 일반적으로 예산은 예산 편성을 합니다.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고 정부 예산이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순서대로 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R&D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곳에 편성과 심의 부분을 한꺼번에 줍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나한테 거치던 심의가 갑자기 저기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가버렸네? 뺏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구조적으로 R&D 예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 설계를 해놓은 것이 굉장히 탄탄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마치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맨 앞에 편성 심의하는 부분부터 기재부가 정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하겠어. 그래서 기재부가 맨 앞에 편성 권한부터 가져가는 것을 지금 기획을 했고 뒤에 오히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 예타는 전면 폐지하겠다. 과학기술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R&D 예산이 기재부에 맞게끔 처음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예산이 설정이 되겠구나. 기초과학연구는 더 이상 예산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과학기술계 쪽에서는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가서 전문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 줄을 서서 거기에서 예산을 따야겠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판단하는 구조로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혜민 당선자가 찾아낸 숨어있는 의도예요. 예리했어. 일단 박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검찰 정권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실력이 엉망진창인 거야. 양대 엘리트거든요. 이 기재부 인사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검찰이 특활비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나랏돈이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얘들이. 바본 거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기재부에 오래된 파워 엘리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애들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야. 어차피 대통령 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는데 문재인이 망친 거 당신이 살리고 있어요. 그 말만 해주면 다 오케이잖아. 얼마나 다루기 쉬워. 그래서 기재부의 이 라인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우리라고 집권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 얘기 작년부터 그런 그룹이 생긴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돈을 쓰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재부의 권한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돈을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저의 분석과 총수님의 뇌피셜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리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다른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일관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하나 큰 축이
일본. 라인 사태는 그쪽에 가깝고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거 지우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돈 쓰는 구조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잘 구슬르면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R&D 예산 없앤 맞아요. 거 네. 이거 예타 없애면서 만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재부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야. R&D 예산을 퍼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대통령한테는 말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 예산 편성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서 내피셜 여기서부터 한 발 더 나가서 기재부가 이 나라를 움직인다. 얘들아, 기재부가 없는 게 뭐냐면 간판 주자예요. 대가리. 그래서 한동훈으로 가야 하나, 또는 뭐 기재부 출신인 김동연 지사로 가야 하나, 뭐 이런 머리 굴리기를 한참 하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의 징후 중에 하나다, 이게. 이번 주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것을 처음으로 밝혔는데 그 후에 엄청난 카톡을 받았어요. 전국에 있는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밝혀주셔서 고맙다. 오, 그들은 알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힘들다.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걸 모른 채로 그렇게 했다면 모르는 무지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현재 과학기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 자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모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 보시고 누가? 제발 다시 그 혁신본부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 이거 보면 나 감옥 가. 여기까지는 내피셜이고 음모론이 또 있어요. 몇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R&D사는 왜 날렸겠어? 응? 간첩이 일본보다 경쟁력 떨어지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음모론도 있죠. 여기서 잘못 고개 끄덕이면 쇼츠된다. 하도 국가 경쟁력을 떨어지는 방향으로만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혜민 당선자님 나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클라우드 사업 예산이 2년 전부터 다 끊겼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가장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가 다 막혀서 언론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6개월이면 100배 차이 난다고. 진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실제로 지금 AI 관련된 우리나라 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AI 자원은 AI를 개발하는 개발자 분들이세요. 네, 그분들의 해외 유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조사상 나와 있고요. 예산들을 잘라버리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AI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모으려면 결국엔 플랫폼인데 이번에 라인 야후 사태가 그걸 보여주는데 플랫폼을 버리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이버가 원래부터 라인을 팔 생각이 있었다. 그 판 돈으로 AI 사업을 하려고 했다. 거짓말이고 무식한 거거든요. AI 사업을 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해서 거꾸로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런데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게 라인밖에 없는데 그걸 왜 팔아? AI 사업을 하려면 절대 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퍼즐이 뭐냐면은 작년에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풀었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 칩스 액트 관련된 법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방미를 해서 대통령은 이제 기타 받고 노래하고 가셨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공장 그리고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의 투자가 일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의 AI 패권 국가로 거듭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네, 각 나라마다 지금 소리 없는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굉장히 속이 편하신가 봐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다른 분야랑 달라서 한번 뒤처지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은 반도체가 뭐 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생태계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라인이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거예요. 국제적 플랫폼으로는. 그거를 줄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 간첩이지. 우리 이혜민 당선자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래요? 네. 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확실하게 네. 이거는 간첩, 매국노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조국 대표가 독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뭐 자기네 나라 영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면 네. 시끄럽다고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근데 그때 거업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드러나 봅시다.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거꾸로 이 소동이 벌어져서 미안하다라고 했을 거라고 난 봐요. 나란히 주어가 잘못됐다. 거비가 아니 그 외교부에서 일본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언론이랑 인터뷰 좀 해줘라라고 라인 중간에서 때. 예 다리를 놔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채널로 이런 식의 소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일본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지금 꺼리낌이 없잖아. 없죠. 그러면 이쪽에 간첩 라인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케어하지 못했네. 뭐 신경 쓰게. 저희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들은 메시지는 반일하지 말아라였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 갔는데 반일하지 말라는 간첩이 있다니까 씨발. 멍멍. 진짜 간첩이 있어. 난 거업이 확실한다고 보고. 멍청한 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곧 이제 의원 되시지 않습니까? 간첩 꼭 잡아주세요. 네, 어제 아침에 3국조, 3특검 발표를 했습니다. 3국조 중에 첫 번째가 라인 사태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작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요거 놀라운 특종인데 뉴스타파가 네, 맞습니다. 국정원 비밀문건 이거 어디서 받았을까? 그 검찰이 줬을 리는 없잖아. 간첩이 있었겠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서 국정원 문건을 가져온 것이고 국정원은 원래 생산 주체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어디서 나왔지 이게? 저는 국정원 쪽이 오히려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국정원이 이걸 왜 줬을까? 그거야 뭐 여기서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간단히 요약하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그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 이걸 이제 검찰이 한 2년째 밀고 있죠. 밀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를 그래서 회유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해가지고 그걸 막았다는 것이고 얘기 쭉 했잖아요. 근데 이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정찰총국, 북한의 국정원이에요. 그 핵심 인사하고 쌍방울이 만나가지고 북한과 쌍방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가 올라간다.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눠 먹자.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남한의 한 사업가한테 이 정찰총국의 핵심 인사가 야 쌍방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에 얼마씩 줄 거거든? 그럼 네가 그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가지고 중국으로 가져와. 이런 제안을 해요. 거기서 현금화가 된다는 소리지.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남한의 대북 사업가가 그렇게 했다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신고를 해. 그리고 뉴스타파가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했더니 정찰총국의 핵심 인사가 나한테 쌍방울을 하고 주가 조작해서 돈 벌면 그중에 매년 얼마가 나올 것이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사가지고 중국으로 와달라고 했어 라고 확인해줬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야.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작이라는 영화 보시면 나온 내용이잖아요. 남북한 합작 사업을 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사업 허가증을 내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랑 사업한다 그러면 당신네들 주가 뛰니까 뛴 만큼 우리한테 내놔.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전문용어로 뿜빠이 하자 이거. 예. 국정원의 블랙, 신분을 숨긴 특수요원이죠. 국정원의 대북 요원들. 이 3년간 추적해서 문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작년에 국정원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어요. 내용을 다 알아. 근데 내용을 다 아는데도 방북 대금으로 둔갑시킨 거 아니냐.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저도 굉장히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은 북한에 가장 신경을 쓰는 집단이고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국정원 자료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국정원에서 막상 이 자리가 나왔으면 저는 이 수사 자체가 그냥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당연하죠. 싶어요. 그 보고서에는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적혀 있어야지. 이게. 이재명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
혹은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없어. 이거는 주가 조작용이라는 내용만 주구장창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 아닌가. 국정원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그 문건상에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재명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민주당 대권 주자를 보내려고 공작을 한 것이라고 거업이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 이거 근데 의심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공공연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너무 노골적이었었잖아요. 북한의 국정원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남한 주식시장을 상대로 주가 조작을 시도해서 그 수익을 나눠먹기로 했다. 이거 충격적이잖아. 그럼 윤석열 정부가 발칵 뒤집혀야 돼. 응? 안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발칵 뒤집혀야 되잖아. 대통령실에서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그런 돈이었어? 인정해버리면 이재명을 못 잡잖아.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도 안 됩니다. 야, 요거 할래? 저거 할래?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골로 간다. 이게 있어야지 쌍방울 회장도 협조를 할 거 아니야. 거기에 써먹지 않았을까? 라고 거업이 생각하지. 쌍방울 회장님한테 네. 방울 2개를 놓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런 걸로 보이는 거지 지금. 그런 걸로 난 안 보이나? 쌍방울 회장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요 의문이 풀리는 대목이죠 이게. 정말로 검찰에서 이걸 알고도 이렇게 뒤집은 거라면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게 이화영 지사 공판에서 구형을 하면서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돈이 북한이 무기개발 같은 데 썼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굉장히 무섭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특검 대상인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우리가 추적을 3년 동안 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문건이 만들어졌으면 이 내용으로 뒤집혀야죠. 근데 이걸 덮어버리고 야당 대권 주자를 보내려고 그 돈의 성격을 확 바꿔가지고. 이거 너무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공작이잖아요. 이렇게 했다면. 그지요? 거업한테 물어봐야 돼. 영화 얘기하면 안 돼요? 800만 달러의 성격이 쌍방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쓴 거지. 이재명 대표가 무관하다. 문건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보도를 안 하대? 되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메이저 언론들은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은데 너무 어이없지. 인터넷 언론들만 막 그래서 유일인 방통위원장이 구글 찾아가서 그렇게 막 화를 냈나? 그거 보고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구글 코리아에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책상을 탁 쳤네 어쩌네 그러는데 만난 그 부사장님은 사실은 그렇게 대관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듣고 잘 돌려보냈구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잘 돌려보냈구나.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거예요. 3박 5일 일정인데 사실 이제 공식 일정은 3시간 반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 일정 중에 구글 부사장을 만나서 니네 왜 우리가 삭제해달라는 동영상 10시간이나 지났어야 이 삭제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상을 치면서 거기서 화를 냈다라고 돌아와서 직원들한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글 코리아 직원들이 방심위에 항의를 하러 왔던 이건 국제적인 망신? 이거는 외신에서 보면 또라이 관료 그렇게 쓸 일이죠. 왜 이렇게 창피할까요? 어제 저희가 발표한 3국조 3특검 안에 세 번째 국조 부분이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다루도록 하고 요거 없잖아요. 요거 쌍방울 진짜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국정원 문건 있잖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거업이 생각하듯이 문건은 사실이잖아요. 존재하는 문건 거죠. 사실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고. 네, 검찰개혁 조기종식.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에 집중해 주세요. 네, 저희는 언론, 검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보면은 워커홀릭이에요.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네. 24시간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일하는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대표님 일하는 속도 따라가는 거 쉽지 않다. 조국 대표한테 이것도 특검 가야 된다고. 내일 하면 아침에 봉화 가서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뚝딱뚝딱 금방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사님 돌아오셨잖아요. 넷플릭스에 보면 더 에이트쇼라고
있어요. 아, 나 앞에 좀 봤어. 그럼 천우희 씨가 이제 광녀로 등장을 하잖아요. 아, 이게 7층인가? 8층. 천우희 씨가 원래 미친년 연기는 최고. 저는 이건 100%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8층의 여성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본인 스스로 예술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옷 갈아입는 거 좋아하고 미술 같은 거 좋아하고 강아지 좋아합니다. 혹시 센터도 좋아하나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의 어느 부분과 일치한다면 그거 분명히 우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제일 먼저 손을 잡는 대상이 6층 남자예요. 6층 깡패입니다. 그만 말하지. 저는 넷플릭스 시리즈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써요. 3층 남자가 주인공인데 처음 들어갈 때 가장 큰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이 게임은 8명이 공정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면서 와, 한재림 감독님 대단하다. 이걸 다 우연으로 이렇게 만드시다니. 그 8층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랬어? 모든 건 다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우연히 매치가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누군데? 쇼츠로 만든다. 우리 윤성훈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웹툰 원작 2편을 2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원작을 2개를 합친 거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뽑아왔어요. 우연이겠지. 한재림 감독님 진짜 비상선언이 영화가 망했었잖아요. 저는 더 에이트쇼를 통해서 확실히 부활하셨다. 네. 윤성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랑 비교를 좀 피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도 오징어 게임이 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작품은 뒷부분에 가면 조금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화에 약간 뇌절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고? 너무 가더라고요. 왜? 대통령 돼? 아니, 그 게임에선 8층이 대통령이에요. 8층이 실제로 다. 현실도 그렇다면서. 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아니, 내가 집어넣어 줄게. 아니, 왜?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막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게 시키고, 그러다가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 한번 뒤집혀요. 이 권력 관계가. 그래서, 이제 좀 보기 편하겠구나, 이제.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어설픈 동정심 때문에 다시 망합니다. 우리는 없잖아. 어설픈 동정심. 어설픈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럼? 조져야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박살을 내야지. 게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재림 감독이 더킹을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이제 워낙에 한국 현대사에 많은 생각이 있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었겠지. 굉장히 취재가 정확하시던데. 더킹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감독이 특별히 코멘트한 건 없죠? 전혀 없어요. 너무 스포일러인데 나중에 가면은 네. 그 여자가 남자를 배신하잖아. 배신하고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답답한 게 아니 그 이성과는 도대체 뭐가 나와도 그냥 모른 척하면 끝인가요? 뭉개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정말 나라야. 그러고 이제 특검을 해도 뭐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너무 10번째 거부권을 답답해가서. 또 행사를 하셨죠. 무한정 억누를 수 없거든요. 힘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혜병 특검 거부는 탄핵 사유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 쌍방울 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었나. 온갖 방법으로 다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안 가고 있네. 참. 자, 이재명 대표는 안 가는데 당신들은 가셔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이재명만 보내면 된다. 이게 이번 정권의 정권 재창출 전략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꼭 보호해야 하는 거지. 끝!